이 분자 구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성체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 화학에서는 이성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입체 이성체에 대해서는 일반 화학에서는 그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생화학에서는 이 입체 이성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 화학에서는 뭐 이성체 자체를 화학 반응에서 그냥 구분 없이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생화학에서는 어떤 화학 구조에 이성체 아이소모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아이소모를 구분해서 화학 반응이 진행될 수도 있고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아미노산을 예를 들면은 아미노산은 이제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라고 그랬는데, 이 아미노산이 그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D 형태의 아미노산이 있고 D형 아미노산이 있고 L형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D하고 L은 화학적으로 보면은 단순히 화학적으로 보면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화학 반응을 해서 만약에 아미노산을 만든다 그러면은 D폼, L폼 랜덤하게 50대 50으로 그냥 확률적으로 그냥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실제로 생화학에서 유기체는 이 D폼하고 L폼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D폼은 이용을 하지 못해요. L폼만 이용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것이 가능하냐? 생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생명체는 이 3차원적인 이성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할 텐데, 핵심은 이 모든 대부분의 화학 반응이 생명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학 반응이 효소라고 하는 단백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효소가 이 D하고 L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D폼이냐 L폼이냐를 얘가 구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효소는 예를 들어 D폼을 아예 인식을 못해요. 인식을 못하면 화학 반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L폼만 인식을 해요. 그러면은 L폼만 가지고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생명체는 이 효소라고 하는 특이한 단백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입체 이성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입체 이성체 자체가 실제로 그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뭐 화학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지 모르지만은,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일단, 물리적인 특성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입체이성체하고 이제 비슷한, 입체이성체를 우리가 스테레오 아이소머 이렇게 얘기하는데, 입체이성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난시오머하고 다이아스테레오머라는 게 있어요. 이 에난시오머는 거울상 이미지들 간의 관계를 에난시오머라고 합니다. 아까 아미노산의 경우 예를 들었듯이 D형의 아미노산이 있어요. 이거하고 L형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 둘 간의 관계를 우리가 에난시오머 관계이다, 에난시오머다. 이게 이성질체인데, 이 두 개가 서로 이성질체의 관계인데, 이 둘 간의 둘을 얘기할 때 에난시오머다. 그리고 이 에난시오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게 거울상 이미지냐, 예를 들어서 이 D형의 아미노산을 거울에 비쳤을 때, 이게 거울이라고 그러면 거울에 비쳤을 때 거울 속에 나타난 이미지, 그 이미지가 바로 L형이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화학식으로 적으면은 똑같아요.
똑같지만은 이제 이게 3차원적인 구조로 보면은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하고 실물하고 똑같으냐? 다르죠. 거울 속 이미지는 반대 이미지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거울 속에 있는 비춰진 내 모습을 그대로 거울 바깥으로 꺼내면은 나하고 그 거울 속의 이미지하고 겹쳐질 수는 있지만은 똑같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런 둘 간의 관계를 우리가 에난시어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리적인 특성은 같은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효소 반응에서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테레오 아이소머 중에서 에난시오머를 뺀 나머지를 다이아스테레오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입체 이성체 중에서 거울상 이미지 간의 관계를 뺀 나머지 부분은 다 다이아스테레오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물리적인 특성도 다르고 화학적인 특성도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화합물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지만 화학식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하학적 아이소머라는 게 있어요. 기하학적 이성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물리적으로 또 화학적인 특성이 다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입체 이성체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오메트릭 아이소머도. 자, 일단 기하학적 이성체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기하학적 이성체의 가장 대표적인데 왼쪽에 있는 화합물하고 오른쪽에 있는 화합물의 구조를 보면은 비슷해요. 화학식 자체, 분자식은 똑같습니다. 분자식은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나느냐? 요 카르복실기의 위치를 보면은 왼쪽에 있는 카르복실기가 말레이크 애시드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밑에가 있죠. 그리고 이 퓨마릭 애시드는 위쪽에 있어요. 요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둘 간에. 그렇지만은 3차원적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말레이크 애시드고 또 하나는 퓨마릭 애시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화학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화합물입니다. 그렇지만 분자 몰레큘러 포뮬라는 분자식은 똑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는 시스형, 하나는 트랜스형 이렇게 이제 적는데 왜 시스형이 어떻게 시스형인가 트랜스형인가를 구분하냐면은 요 카르복실기를 중심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카르복실기가 같은 쪽에 있으면은 요런 배 모양이 되겠죠.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보트 모양인 경우를 우리가 이제 시스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카르복실기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체어폼이라고 그러는데 의자 모양이다 이렇게 아까 시스형은 보트 배 모양이다 이런 그래서 이제 시스형은 보트 폼이고 트랜스형은 체어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어폼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카르복실기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경우는 트랜스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스형, 트랜스형 또 다른 것을 한번 보면 또 다른 예를 보면은 이 경우는 이제 이름이 바뀌진 않죠. 레티날과 트랜스 레티날. 이거는 이제 시스 레티날인데 여기 이제 비타민 A 구조고 이게 이제 우리가 시각에서 어둡다, 밝다, 빛이 있다, 없다를 구분할 수 있는 명암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비타민 A가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 시스 레티날과 트랜스 레티날이 관여를 합니다. 시각과 관련해 가지고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또 얘기를 하겠죠. 시스 레티날 구조에서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이 11번, 12번 탄소 위치의 이중결합이 바뀌어요. 이게 시스형에서 트랜스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시스 레티날은 보통 옵신이라고 하는 단백질과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결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트랜스 레티날로 바뀌는 순간 옵신은 떨어져 나갑니다.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옵신하고 더 이상은 이제 같이 지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신호가 돼서 지금 빛이 들어왔다, 이런 이제 그 신호로 머릿속에 이제 이 우리 시신경에서 눈에서 뇌로 전달이 됩니다. 자, 아까 그 에난시엄하고 다이스트레모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게 이제 그 가장 단순한 탄수화물 중에 하나인데, 이 가장 왼쪽에 있는 이러한 그 탄수화물이 있다고 그러고, 또 그 바로 뭐 이걸 1번, 2번, 이거 3번, 4번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럼 1번하고 2번하고는 거울상 이미지예요. 이게 화학적인 식은 똑같습니다. 보다시피 CH3 있고 XY 다 있고, 단지 XY가 1번의 경우는 XY가 왼쪽에 있어요. 2번의 경우는 둘 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접은 포개면은 딱 포개져요. 거울상 이미지죠. 이 둘 간의 관계를 우리가 에난시오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3번하고 4번도 비교해 보면은 X는 왼쪽, Y는 오른쪽. 또 반대로 4번은 X가 오른쪽, Y가 왼쪽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포개하면은 포개져요. 이거를 우리가 슈퍼 임포스다, 임포서블, 슈퍼 임포서블, 이런 영어 표현을 씁니다. 서로 포개질 수 있다. 거울상 이미지다. 거울에 이 3번 구조를 거울 속에 놓고 보면은 4번 구조가 거울 속에 비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 간의 관계는 거울상 이미지고 에난시오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2번하고 3번 간의 관계는 뭐냐? 아니면 1번하고 3번 간의 관계는 뭐냐? 아니면 2번하고 4번 간의 관계는 뭐냐? 아니면 1번하고 뭐 4번 간의 관계는 뭐냐? 이거는 이제 그 에난시오머가 아니기 때문에 다이아스테레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상 이미지가 아닌 에난시오머, 아닌 스테레오 아이소머죠. 스테레오 아이소머, 입체 이상체 스테레오 아이소머. 이 스테레오 아이소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에난시오머가 아니면은 거울상 이미지가 아니면은 다이아스테레모예요. 네. 보면은 뭐 2번하고 3번하고 분자식이 같아요. 또 1번하고 4번도 분자식이 같아요. 단지 여기에 붙어 있는 그룹들이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 경우는 이제 에난시오머의 예인데, 그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합성 감미료인 아스파탐이라는 겁니다. 이 아스파탐은 아스파틱 애시드하고 페닐알라닌 두 개의 아미노산이 이루어지는 다이펩타이드에 메틸기가 붙어 있는 메틸에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아스파틱 애시드하고 페닐알라닌하고 메틸에스터가 있는, 똑같이 왼쪽에 아스파탐하고 같은 구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이 페닐알라닌 아미노산이 하나는 L폼이고 아스파탐에서는 L폼이고 오른쪽에 있는 화합물에서는 D폼입니다. 그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구조를 보면은 이 부분이 조금 다르죠. 이 빨갛게 표시되는 이 부분이, 요 메틸기하고 요 가운데 탄소하고 보면은
탄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메틸기가 약간 왼쪽에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메틸기가 오른쪽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차이인데 하나는 단맛을 냅니다. 아스파탐. 설탕의 뭐 한 150배, 뭐 200배 정도의 감미도를 보이고 있고, 오른쪽은 쓴맛을 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그 엄청난 그 차이를 보이는 거죠. 생물학적으로는. 화학식 자체로 볼 때는 똑같아요. 몰레큘러 포뮬러는 똑같은데 그 3차원적인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와 같이 그 생물학적인 특성은, 화학적인 특성은 굉장히 다르다. 이걸 또 이제 그 생물계에서는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일반 화학에서는 이걸 구분하는 게 의미도 없고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듭 강조하지만은 이 바이오 몰레큘들 간의 상호작용은 상당히 스페시픽하다, 특이적이다. 다시 말하면은 이 매크로 몰레큘, 특히 이제 단백질을 얘기하는데, 단백질은 3차원적인 특이한 구조를 갖는데, 그 안에 특이한 그 바인딩 파켓이라고 하는 결합 부위가 존재를 하고, 이 결합 부위에는 오로지 특정 분자만이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자가 와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D 아미노산, L 아미노산을 얘기했는데, L 아미노산은 예를 들어서 결합을 하지만 D 아미노산은 결합을 못해요. 또 아까 뭐 아스파탐 얘기했는데, 아스파탐은 여기에 결합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구조는 여기에 결합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단백질이 3차원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특이한 그 결합 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3차원적으로 딱 들어맞아야 결합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결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효소 단백질은 굉장히 반응 자체가 선택적입니다. 어떤 반응은 이루어지고, 분자 구조가 상당히 거의 99.9% 똑같은데도 그 반응은 또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이제 어디서 오느냐? 이 3차원적인 구조, 에난시오모 같은 구조, 다이아시노마 같은 구조, 이런 구조를 다 구분할 수 있는 그 효소 단백질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이럴 바이오 몰레큘, 아까 얘기했던 D4 멜폼을 우리가 이제 카이럴 바이오 몰레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카이럴 바이오 몰레큘의 결합이 입체 특이적이다. 다시 말해서 뭐 D는 결합을 하지만 L은 결합을 못할 수도 있고, 반대로 L은 결합하고 D4은 결합을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이 이제 이 본 슬라이드인데, 이 단백질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죠. 이 단백질이 3차원적으로 이렇게 폴딩이 되어 있는데, 이 단백질 안에 다른 분자와 결합할 수 있는 그 파켓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모든 단백질이 다 뭐 이런 건 아니고, 특히 이제 효소 단백질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포켓이 존재해요. 어떤 그 주머니 같은 부분이 존재하고, 여기를 우리가 이제 바인딩 사이트라고도 하고, 효소의 경우 액티브 사이트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뭐 바인딩 사이트란 말은 일반적인 용어고요. 효소의 경우는 보통 이제 액티브 사이트 이런 표현을 써요. 비슷한 개념입니다. 똑같지는 않지만은. 근데 이런 액티브 사이트의 구조가 3차원적으로 특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딱 들어맞는 구조만이 여기에 결합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L-알라닌만 여기에 결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D-알라닌만 결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특이한 단백질만 여기에 결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에너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그 ATP라는 에너지를 이용을 합니다. ATP가 주로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느냐? 뭐 가장 기본적으로 세포가 살아있도록 이게 세포라고 그러면은 이 세포가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돼요. 이 세포가 살아있고 어떤 그 오스모틱 그 프레셔 또는 뭐 삼투압을 유지를 하려면은 끊임없이 나트륨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포타슘은 안쪽으로 끌어들이고 이런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포가 나트륨을 내보내고 포타슘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하는 일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하는 데만도 그 엄청나게 많은 ATP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세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ATP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ATP를 만들 수 있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에너지 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뭉뚱그려서.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렇지만은 다이내믹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변하지만은 외관적으로 볼 때는 변화가 안 보이는 상태. 좀 아이러니컬한 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물이 이제 어떤 그 비커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100cc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물이 끊임없이 여기에 공급이 되고 또 한쪽으로는 물이 끊임없이 빠져나가고 항상 그렇지만 수위는 100cc를 유지한다. 그럼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테디 스테이트다 이렇게 정상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10ml의 물이 들어오고 또 10ml가 나간다고 그러면은 원래 있던 물의 양이 100cc다 그러면 100cc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냥 비커에다가 100cc를 딱 넣어놓고 가만히 있는 거하고 이거는 이제 정상 상태가 아니고 그냥 뭐 정체 상태죠. 정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하고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냥 100cc가 그냥 비커에 담겨져 있는 거고 이거는 100cc 수위를 유지하긴 하지만은 끊임없이 10cc가 들어오고 또 10cc가 나가고 이런 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 이제 그 뭔가 계속 일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를 우리가 다이내믹 스테디 스테이트다. 생명체는 다이내믹 스테디 스테이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몸에서 외관적으로 볼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어제 모습이 오늘 모습이고 오늘 모습이 내일 모습이고 특별히 변한 건 없지만은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포도당 대사만 하더라도 우리가 밥을 먹고 그 밥이 분해가 돼서 우리 혈당을 높여요. 그럼 혈당이 높아지면은 또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돼 가지고 혈당을 또 낮추고. 그래서 항상 혈당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외관적으로 볼 때는 스테디 스테이트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끊임없이 우리 몸 안으로는 포도당이 들어오고 또 끊임없이 포도당을 이용하고 이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분명히 평형 상태하고는 구분이 된다. 평형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평형 상태는 일종의 이런 정지 상태하고 비슷한 상태인데 이 평형 상태의 대표적인 예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다가 내가 설탕을 넣어놨어요.
설탕이 여기에 이제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물을 넣고, 설탕물이죠. 그 설탕이 이제 포화가 돼가지고 밑에 이렇게 침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설탕이 조금씩 녹아 나오고, 또 일부는 또 다시 이렇게 침전이 되고, 이런 상황이 예를 들어서 10g이 설탕이 녹아 나오고 다시 10g이 침전이 되고, 자, 요런 그 어떤 폐쇄된 궤에서 끊임없이 뭔가 일어나는 것 같긴 하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이런 물이 10cc가 이 시스템에 들어오고, 이 시스템에서 또 10ml가 나오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시스템 자체 안에서 모든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외부 주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평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생명체는 평형 상태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다이내믹 스테디 스테이트를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커플링이 살아있는 생명체를 하여금 여러 가지 그 물질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발생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커플링이라는 것은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또 뭐 지방,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대사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를 발생할 수가 있어.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자세하게 그 설명을 할 거고요. 네, 이제 이 fat이라든지 뭐 탄수화물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에너지는 아니죠. 이 자체는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장된 에너지, 저장 에너지가 대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ATP라고 하는 실제 에너지, 우리가 뭐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가솔린이 필요하듯이 실제 그 가솔린 자체는 저장 에너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폭발하면서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에너지가 발생을 하죠.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ATP입니다. 우리 그 생명체 안에서는 그 ATP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측정도 가능하고 우리가 뭐 볼 수도 있고 그러한 그 분자예요. 이런 그 ATP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뭐 숨을 쉬고 활동하고 세포가 살아있게 하고 뭐 이런 데 다 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에너지를 만들 때 그 생물을 하기에서는, 생명체는 캐탈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생물학적인 촉매제는 효소 단백질입니다. 이 효소 단백질은 상당히 그 스페시픽해요. 반응이 굉장히 특이적입니다. 아무 물질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그 적어요. 상당히 그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 효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화학 반응이 비교적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데, 우주의 그 엔트로피, 보통 우리가 이제 자유도, 뭐 무질서도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합니다. 그게 이제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어떤 그 규칙이죠. 여러분들이 그 만약에 혼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자가격리라는 말이 이제 많이 유행하게 됐는데,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마 2주가 지난 시점에 방을 보면은 방이 난장판이 되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나 뭐 이 우주의 법칙은 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반응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연력학의 법칙입니다. 연력학 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방이 엉망이 돼버려요. 지저분하게 되고 무질서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비커에다가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잉크 한 방울이 쫙 퍼집니다. 퍼져가요. 무질서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죠.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흐트러졌던 잉크가 한 군데로 딱 모이게 하려면은 이거는 이제 상당히 힘든 과정이고 상당한 에너지가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이 생명체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이 분해가 돼서 굉장히 그 무질서도가 증가를 하면은 엔트로피가 증가를 하면은 이렇게 증가를 하면은 그 과정에서 ATP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단순한 어떤 화합물로부터 탄수화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CO2를 가지고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엔트로피가 상당히 감소되는 방향이거든요. 엔트로피가 감소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뭐 ATP가 투입이 되든 어떤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에너지 측면에서 이 생명체가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를 요약을 한번 해보면은 생명체 주변에 또는 생명체 안에 어떤 영양소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했던 탄수화물일 수도 있고 단백질일 수도 있고 지방일 수도 있고 또는 그 태양빛도 하나의 그 잠재적인 에너지입니다. 그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태양빛이 아주 중요한 그 에너지원이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또는 에너지 저장고가 이 세포 안에서 화학 반응을 거치게 되면은 이제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ATP라는 에너지를 보통 이제 생성을 하면은 이 ATP를 이용을 해서 이 세포 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화학 반응도 할 수가 있고 기계적인 일도 할 수가 있고 삼투압이라든지 뭐 그 이 세포 내외에 전하 농도 구배도 유지할 수가 있고 빛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유전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다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공짜가 없어요. 이 다 ATP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일부는 또 열 발생으로 소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가 아까 얘기했듯이 증가가 되는 그런 반응이 있고 엔트로피가 이제 감소되는 반응이 있는데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방향은 에너지를 이제 오히려 생산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분해 대사 같은 경우는 복잡한 화합물들이 단순한 화합물, 예를 들면 CO2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물이라든지 뭐 인산이라 이런 것들은 이제 만드는 과정이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대신에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대신에 ATP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엔트로피가 감소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화합물로부터 굉장히 복잡한 매크로몰레큘을 만든다든지 DNA나 RNA, 단백질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은 ATP를 만드는 게 아니고 ATP를 소모해요. ATP를 필요로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반응 속도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화학 반응하고 생화학적인 반응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일반 화학 반응은 보통은 이제 뭐 무기 촉매들을 많이 이용을 해서 화학 반응을
우리가 시키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화학 반응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나무에다가 불을 붙이면은 잘 타죠. 자발적인 화학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염산하고 NaOH하고 섞어 놓으면은 자기네들끼리 반응 자발적으로 잘 해요. 그런 경우는 뭐 특별하게 촉매가 필요가 없는데, 생명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학 반응들은 되게 촉매가 필요합니다. 그 생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화학 반응의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효소라는 것들입니다. 엔자임. 효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이제 배울 거고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그 화학 반응을 잘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온도를 보통 높이면은 이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근데 생명체 안에서 온도를 높이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예를 들면은 우리 체온이 한 37도 정도 되는데 뭐 50도를 만약에 높인다. 반응은 잘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람이 죽어요. 안 되죠. 그 생물체에서는 이게 이제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또 반응 물질의 농도를 아주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단백질 합성을 하고 싶다. 아미노산으로부터. 그 아미노산 농도를 많이 높이면은 아무래도 반응이 조금 더 잘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 스타팅 머티리얼, 아미노산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필요한데, 생물체에서는 아미노산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물질도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반응 중에 하나가, 반응이 원래는 잘 일어나지 않는데, 반응이 좀 빠른 어떤 반응하고 커플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일어나도록 하면은 이 잘 일어나지 않는 반응을 일어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생명체에서 흔히 관찰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촉매를 이용을 해서, 이 촉매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효소죠. 이 효소를 이용해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액티베이션 배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활성화 장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활성화 장벽을 낮추면은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요. 이 두 가지가 그 생물체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적을 때 이런 이제 평형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반응해서 C라는 물질과 D라는 물질로 만들어진다 했을 때 평형상수 값은 A라고 하는 화학 물질의 농도에 이제 A 제곱이 되겠죠. 이 앞에 개수. B라는 물질의 농도의 비승. 또 프로덕트, 이거는 이제 생성물인데, 생성물이 C의 농도, D의 농도 각각의 이제 앞에 있는 개수를 지수로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평형상수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평형상수를 이용해서 집스 프리 에너지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집스 프리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기체상수 곱하기 절대온도, 그 다음에 평형상수를 자연 로그를 취한 값,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값이 붙죠. 이 값이 음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이게 이제 양인 경우에는 이게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화학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지 그렇지 않은지를 요거를 보면 알 수가 있고, 또 요 값은 결국은 이제 이 평형상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평형상수 값을 보면은
그 화학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건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화학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거냐 안 일어날 건가를 기본적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데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반응을 보통 우리가 이제 흡열 반응 또는 영어로는 엔더고닉 반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생화학에서는 보통 이제 복잡한 분자를 합성하는 반응이 이런 반응에 속합니다. 단백질을 합성한다든지 RNA를 합성한다든지 DNA를 합성하는 반응이 다 이런 그 엔도고닉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사 반응들이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그 어떤 그 대사체들을 분해하는 반응 이런 것들은 이제 에너지를 보통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엑소고닉 반응 또는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발열 반응 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반응들은 이제 집스 프리 에너지 값이 0보다 작고 즉 마이너스 값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그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는 것들이 ATP라든지 NADH라든지 NADPH 이런 물질이 되겠죠. 이런 물질이 이제 많이 존재할 때 위에 있는 이런 그 엔도고닉 반응이 두 개가 이제 커플링이 됐을 때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커플링이라는 것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발열 반응과 그 흡열 반응, 엔도고닉 반응과 엑소고닉 반응이 서로 그 연결이 되었을 때 연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일어날 수 없는 엔도고닉 반응 같은 것들을 일어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에너지 커플링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에너지 커플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바로 ATP라고 하는 분자입니다. 그래서 ATP는 대표적으로 이제 엑소고닉 리액션을 할 수가 있죠. 열을 발생하는 그런 반응을 주도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생기는 그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그 엔도고닉 반응, 다시 말하면 흡열 반응 또는 에너지를 요구하는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조금 전에 에너지 커플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커플링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작용에서 맨 처음 반응이 포도당이 인산화가 돼서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가 되는 반응인데 이 포도당에다가 인산을 붙이는 반응은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반응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다시피 프리 에너지 값이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실상 거의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반응과 커플링을 시키면은 이 불가능했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은 ATP가 인산기를 하나 내려놓고 자기 자신은 ADP로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로 되는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에너지 준위가 높은 데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상태로 가는 반응이에요. 즉 에너지를 내놓는 반응이죠. 엑소고닉 반응입니다. 에너지를 내놓는 반응이고 아까 번 반응은 에너지가 필요한 엔더고닉 반응. 죄송합니다. 엔더고닉 반응. 그러니까 이거는 흡열 반응이고 이거는 이제 발열 반응이죠. 이 두 개를 커플링을 시켜 놓으면은 원래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그런 반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커플링을 시켜 놓으면은 이와 같이 이제 반응 3이 되겠죠. 포도당이 ATP라는 분자하고 반응을 해서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가 되고 자기 자신은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에서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로 이 반응을 보면은 에너지가 그 준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반응이 됩니다. 이 두 개를 합쳐 놓으면은 델타 G1하고 델타 G2를 같이 합쳐 놓으면은 델타 G3가 되는데 델타 G3는 에너지 준위가 에너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반응 1과 반응 2를 별도로 생각했을 때는 반응 1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만은 같이 커플링을 시켜 놓으면은 반응 1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촉매 반응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촉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학에서 얘기하는 촉매하고 같은 개념이긴 한데 이 생화학에서 다루는 촉매는 조금 특성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촉매라 하면 어떤 화학 반응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화합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 화학에서도 똑같이 정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생화학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화학에서 촉매는 액티베이션 프리 에너지를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나중에 다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어떤 반응이 생화학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액티베이션 베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활성화 장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넘어야만 반응이 진행될 수 있는데 그 반응 장벽을 낮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이 산꼭대기에 물이 큰 저수지가 있는데 그 물이 넘쳐서 밑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그 물을 가두고 있는 뚝을 넘어야 됩니다. 그 뚝을 넘게 되면은 이제 그 물은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는 거니까 뭐 특별하게 에너지를 투입을 안 하더라도 물은 자동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일단 뚝을 넘어야 됩니다. 그 뚝에 해당되는 것이 프리 에너지입니다. 이 활성화 장벽, 액티베이션 오브 프리 에너지예요. 활성화 에너지 그 장벽을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체 내 촉매는 델타 G, 집스 프리 에너지 값이나 또는 요거하고 아까 얘기했던 요 액티베이션 베리어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델타 G 값이나 그 평형상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생체 촉매를 우리가 이제 그 엔자임, 효소라고 얘기하는데 효소에 의한 촉매 반응은 일단 말단 조건에서 그 촉매 작용을 한다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만약에 우리 몸 온도를 100도씨까지 올린다든지 뭐 70도씨까지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촉매 작용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몸이 견뎌내질 못하겠죠. 우리가 37도 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우리 몸이 뭐 40도만 올라가도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 다음에 굉장히 효소 반응은 스페시픽합니다. 특이적입니다. 자기가 결합하고 반응하는 기질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 기질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딱 정해진 기질만 반응합니다. 근데 일반 화학 반응에서 그 촉매 반응은 촉매가 굉장히 다양한 화학 반응을 촉매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화학에서는 촉매에 해당되는 효소가 굉장히 선택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기질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고 그 기질과만 결합을 하고 이런 굉장히 특이적이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 그리고 모든 효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부 효소들은 레귤레이션이 돼요. 조절이 가능합니다. 촉매 반응 자체가 어떤 물질에 의해서
빠르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억제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절이라는 개념에는 액티베이션이 될 수도 있고 뭐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해도 되는데 또는 이니비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지금 리액턴트 반응 물질이 이렇게 A가 있고 프로덕트 생성물이 B가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 준위에서만 볼 때는 A에서 B로는 자발적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에너지 준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니까 연력학적으로 볼 때 이거는 자발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활성화 장벽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산 위에 있는 저수지에 있는 물을 예를 들었는데 그 저수지에 물을 가두고 있는 그 방뚝이 있어요. 제방을 넘지 않으면은 그 물이 산 밑으로 흐를 수가 없죠. 이 제방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액티베이션 배리어인데 이 액티베이션 배리어를 낮추는 게 이제 효소입니다. 이제 효소를 첨가하게 되면은 이 활성화 장벽이 낮아져서 이 반응 A가 반응 프로덕트 B로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소가 하는 역할은 이 반응 A의 에너지 준위를 뭐 낮추거나 또는 프로덕트 B의 에너지 준위를 높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 반응물의 농도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뭐 또 프로덕트의 농도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 활성화 장벽을 낮추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낮추느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이 효소가 이 반응 물질의 구조를 약간 바꿔요. 예를 들면은 약간 바꾸면은 이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그 반응 물질이 만약에 A하고 B하고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스몰 A하고 스몰 B가 있다 그러면은 이 두 개가 가까이 근접하도록 두 개를 매치 메이킹 역할을 합니다. A와 B를 묶어서 반응이 빨리 일어나도록 그래서 C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용을 함으로써 이 액티베이션 배리어를 낮추고 그래서 이제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효소의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생화학에서 이 효소 반응, 촉매 반응은 한 단계로 이루어지는 반응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반응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시리즈로 이렇게 반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반응을 우리가 패스웨이다, 경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인 경로가 생화학에서 글라이콜리시스라는 게 있죠. 해당 작용은 효소가 무려 10개가 필요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피루빅 애시드까지 가는데 10개 효소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피루빅 애시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생화학에서는 패스웨이라고 하는 경로가 형성이 되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개의 효소가 시리즈로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작용뿐만 아니고 이제 트랜스덕션, 시그널 트랜스덕션 반응에서도 이런 게 이제 관찰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텐데 노에피네프린이라는 게 있어요. 또는 뭐 에피네프린. 보통 우리가 아드레날린이라고 그러죠. 이 에피네프린에 의한 신호 전달 경로를 보면은 이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이제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 이런 신호 전달 경로 과정을 보더라도
여기에 이제 여러 개의 효소가 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신호가 엄청나게 그 증폭이 돼요. 신호의 증폭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피네프린 한 분자가 나중에 단백질 인산화를 예를 들어서 뭐 100만 개, 10만 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호 전달 과정에서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이 캐스케이드를 거치면서 이 폭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폭포 시스템을 거치면서 한 분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십만, 수백만 개, 수백만 배로 이렇게 증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효소 하나하나가 증폭에 관여를 하는 거죠. 이 신호 전달 과정에서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시간이 있을 때 설명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이런 그 효소 반응도 있다. 그러니까 효소가 어떤 한 스텝만 관여하는 게 아니고 일련의 효소들이 쭉 연결이 되어 가지고 신호를 증폭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최종 해당 작용에서와 같이 최종 산물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그 패스웨이를 형성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효소는 조절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A라는 물질로부터 B, C, D, E를 거쳐서 만약에 F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F가 충분히 만들어지면 더 이상 이제 F가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F가 여기에 그 이 피드백 이니비션이라는 걸 거쳐서 이 맨 초기에 있는 이 엔자임 1, 맨 초기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를 저해를 합니다. 그러면 A가 더 이상 이제 B로 안 가고 이제 이 F가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 생체 내 효소 반응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피드백 이니비션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F가 충분히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F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쓸모없이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쓸모없이 기질이 소모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이 피드백 이니시에이션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제 RNA 월드인데 뭐 여기는 그냥 대충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생성될 때 RNA로부터 생성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뭐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근거가 확실히 있는 건 아니고 RNA가 이제 굉장히 단순한 화합물이면서 복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자기 복제를 하죠. 이 바이러스가 하나가 세포에 그 침입을 하면은 나올 때는 보통 100배가 그 증폭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한 번 복제되는데 보통 30분 걸린다고 그러면은 이 1시간이 지나면은 한 개가 10,000개의 세포를 또 만들 수가 있고 또 2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뭐 1억 개인가요? 또 10,000개가 돼버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증식이 가능한 것이 이제 바이러스의 특징인데 바이러스 중에서도 이제 그 RNA 바이러스가 더 프리미티브하다, 더 원시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RNA 바이러스의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에이즈 바이러스, 이렇게 RNA 바이러스고 또 뭐 대부분의 코로나 바이러스 계통이 다 RNA 바이러스입니다. 뭐 이번에 그 사스 같은 경우도 이제 RNA 바이러스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DNA에 관련해 가지고 간략하게 또 한마디 하면은 DNA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정보를
그 사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중 나선 이 나선 하나하나가 하나의 그 정보의 그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으면은 원본이 틀릴 수도 있고 사본이 틀릴 수도 있는데 이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가 틀렸을 경우에 그 수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중으로 이 정보를 보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에러가 생겼을 경우에 에러를 고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DNA는 상당히 그 피델리티가 높다 이런 말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 에러가 날 확률이 적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충성도, 뭐 성실성,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번역해 버리면은 이제 생화학에서 이상한 말이 돼 버리니까 그 에러 확률이 굉장히 적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DNA 복제를 할 때 에러 발생 확률이 굉장히 적다. 우리가 이제 세포가 하나가 두 개가 된다는 걸 알죠. 이 과정에서 DNA 복제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에 DNA가 있어야 되고 똑같은 사본이 이 두 개의 세포에 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 세포가 돌연변이가 된 DNA를 가지고 있는 세포가 돼서 이게 이제 잘못하면은 뭐 이상한 세포가 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 이게 사본이 두 개로 존재한다. 그리고 사본을 또 만들 때 복제를 할 때 상당히 그 정확성이 높은데 그 이유가 에러를 수정할 수 있는 에러 수정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지금 복제가 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은 반보존적으로 세마이 컨서버티브하게 DNA 복제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마이 컨서버티브 반보존적으로 DNA 복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DNA 원래 사슬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슬 1, 사슬 2가 있으면은 사슬 1을 가지고 이렇게 복제가 한편에선 이루어지고 있고 또 사슬 2를 가지고 또 복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사슬은 원본 사슬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복제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중 나선 구조가 이렇게 DNA가 있으면은 이거를 가지고 원본은 그대로 놔두고 사본만 이렇게 만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사슬 원본 사슬이 하나씩 풀어져 가지고 사슬 하나씩 풀어져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DNA 사슬의 템플레이트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센트럴 도그마인데 뭐 이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센트럴 도그마라는 것은 생화학에서 그 중심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생화학의 중심 이론은 아니고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DNA 관련된 DNA 복제 또는 DNA 복제에서 시작해가지고 RNA 단백질 합성까지 과정 이 정보의 흐름 이거에 대한 그 중심 이론이 바로 이제 센트럴 도그마인데 DNA로부터 그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합니다. 복제라고 저기 전사라고 그러죠. 전사. 그 다음에 메신저 RNA가 이제 세포질로 나와가지고 단백질로 되는 과정을 우리가 트랜슬레이션, 판독, 해독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독이라고도 하고 해독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이게 메신저 RNA로부터 DNA로 거꾸로 돌아가는 그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역전사라고 합니다. 역전사. reverse transcription.
이거는 이제 사람한테서는 일반 동물한테서는 관찰이 안 되고 주로 바이러스 같은 굉장히 하등한 생명체에서 이 역전사 현상이 관찰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역전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NA는 자기 복제도 하고 셀프 레플리케이션, 자기 복제를 합니다. 레플리케이션. 그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복제를 해요. 자기 복제 능력이 없으면은 생명체가 아니죠. 자기 복제를 하고 또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고 전사가 이루어지고 이 전사체를 이용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센트럴 도그마 이거는 이제 거의 확실하게 확정된 이론이기 때문에 센트럴 도그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쭉 넘어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한 5가지를 공부를 했는데 생명체의 특징이 뭐냐, 살아있다는 것의 특징이 뭐냐, 뭐 굉장히 첫 번째로 복잡하고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다. 두 번째로 에너지를 전환하는 능력이 있다. 에너지를 생성하고 이용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세 번째로 구성성분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무생명이라고 그러면 구성성분들이 뭐 상호작용하는 것이 뭐 그렇게 흔하진 않죠. 굉장히 드물죠. 그런데 생명체는 구성성분들 간의 단백질과 단백질 또 뭐 어떤 그 분자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환경 변화를 인지하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생명체의 특징은 자기 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포의 구조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바이오몰레큘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 또 탄수화물, 뭐 지질, 뭐 단백질 등등 여러 가지 바이오몰레큘들이 아주 특정한 어떤 기능을 부여를 한다. 예를 들어서 뭐 효소 같은 경우는 정해진 기질에만 바인딩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프로덕트를 만들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뭐 바이오 에너제틱스 아까 얘기했지 에너지 뭐 커플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어떤 화학 반응이 이루어질 때 단독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에너지 측면에서 어려운 반응이지만은 이 발열 반응 ATP하고 결합을 하면은 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1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